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테고 그것보다는 답답함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 이분과 함께 특별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모신 지 한 2달 됐으려나 했는데 네. 찾아봤더니 벌써 4달 전이더라고요. 꽤 오래됐네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변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오늘 질문을 좀 네, 많이 드릴 그러시죠. 것 같습니다. 출연하셨던 날과 그리고 어제 종가 비교하면 코스피가 딱 90포인트 올랐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기대감에 비해서는 성에 안 차는 상승률이긴 한데 특히 요즘 들어서 코스피는 좀 탄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흐름부터 한번 파악을 해주시죠. 사실 더 오르긴 했는데 예상만큼은 안 올랐죠. 네. 물론 이제 고점이 지금이 아니고 이전에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밀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많이 더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면에는 그 델타 변이라고 불리는 변이가 사실 글로벌 공급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소비도 많이 제약하는 모습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2분기 경기에 대한 정점론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고 실제 고점도 이거보다 더 위에서였었고 또 최근에 좀 밀렸어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실제 시장 대응은 정말 어려웠지 않았나. 그래서 수익을 내기는 괜히 용이치 않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규제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라는 점에서도 그랬었고 또 그런 영향들이 국내 시장에도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빠진 것도 별로 없고 어쨌든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서 과연 소득이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아마 더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데 네. 그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특히나 다 같이 힘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좀 버텨보겠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맨날 최고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힘이 빠지니까 괴리가 좀 계속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좀 메울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증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일정 부분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이 더 많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경기 회복세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빠르다는 점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도 수출 주도의 경제이고 또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보면 일정 부분은 갭을 메우는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매매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증시에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다른 어떤 기회들도 국내도 좋지만 뭐 미국 쪽에 더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참가자들은 결국에는 또 뭐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저랑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주된 소재들은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도 그거지만 2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 얘기보다는 환율을 좀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1110원에서 2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은 40원에서 50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수급과도 또 직결되는 건데 좀 다시 돌아오기 좀 힘든 것인가?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으로 좀 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사실 그 환율 관련해서도 이전만큼 그렇게 부정적 영향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중국 증시하고도 좀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에 더 팔았느냐 얘기하면 새롭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규제, 중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플랫폼 관련 기업들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뭐 교육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많은 규제들이 있었죠. 이 규제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 관련 좀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 과정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펀드로 같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거기에 한국물도 포함이 되면서 같이 환매가 일어나서
외국인 매물이 최근에 좀 거세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이 사고 이런 모습을 봐서는 연속성을 기대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현재 있었던 급한 이런 환매는 좀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지수 보시면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흐름을 많이 보였던 부분들이 그 갭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동안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론을 박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대세 상승이다, 아니다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유를 보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디램 중심이니까 네. DDR5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향후 경제 모멘텀을 놓고 봤었을 때 뭐 플랫폼 경제 또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런 많은 세상의 변화 안에서 반도체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저는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가격 매력 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살아난 점도 외국인들로 하여금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주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국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머징 펀드 안에서도 조금 약간의 리밸런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대단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한국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도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모멘텀이나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안 좋은 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모멘텀 네, 쪽으로 그러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피카운 얘기가 네.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예. 하반기에 대한 물음표, 특히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도 계속 좀 물음표가 커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잘 모르겠어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것도 있을 텐데 좀 피카우드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2분기가 경기에 대해서 단기 정점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2분기가 끝나고 나서 3분기부터는 정책의 공백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한국도 뭐 비슷할 거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어졌던 그 수많은 보조금들이 네. 대부분 2분기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봉쇄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의 소득이 보존이 됐고 보조금이 나오면서 그 돈으로 경기를 유지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 보조금이 끝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제가 취직이 되고 고용이 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공백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2분기가 경기 정점이고 3분기 경기가 다소 쉬어가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2분기가 단기적으로는 꼭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큰 흐름에서 이게 결국 경기의 최고의 피크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경기 부양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피크라기보다는 단기 정점은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큰 흐름에서 경기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도 앞으로 있을 거고 예. 금리 인상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2분기가 경기 피크면 테이퍼링도 앞으로도 없고 금리 인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테이퍼링 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가 큰 흐름에서 쉬어가는 흐름인 거지 이게 뭐 완전히 끝을 의미하거나 완전히 경기가 2분기가 피크여서 모든 걸 끝내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가 유동성이 이제 거의 흡수가 될 단계에 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야 여기서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경제가 유동성이 없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까지 마찬가지고 예. 없어지면 경기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는 많은 의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있고 예. 그 이후에도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 해서 또 3조 달러가 넘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습니다. 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이 단순히 경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기의 체질을 바꾸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네. 즉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부양책의 규모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너무 제조업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제 코로나를 겪고 났더니 제조업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구조조정이 그동안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다라고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새롭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국 안에 제조업을 부활시킬 만한 새로운 플랜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이런 플랜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설비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긴 흐름에서 예. 설비 투자가 일어난다라면 그 이후로 설비 투자와 관련된 고용이 일어날 거고 그 고용 일어난 분들이 또 소비를 할 거고 이런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첫 단추를 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꿰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기 정점을 논하는 건 다소 이른 거 아니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과 감안을 한다라면 여전히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2분기는 피클 수 있겠지만 이게 긴 그림에서의 어떤 정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공백기 정도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언급을 잠깐 해주신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지준율도 인하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법안도 지금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좀 현재 뭐 1조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예.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중심으로 지금 제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산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육성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네. 지금 당장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다 지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향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자국 경제 중심의 제조업 경제가 있을 때까지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중국, 그다음에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 그와 동반해서 수출이 늘어난 구조로 아직은 돼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미국이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 경제도 동반해서 수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델타 변이 때문에 4단계도 되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내수 이런 것들은 좀 얼어붙은 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래서 괴리를 느끼는 게 수출 지표가 지금까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다시 한번 법안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 뭔가 오랜만에 오르고 수급이 오랜만에 돌아오면 방송에서 좀 그러니까 설레발을 하면 약간 저도 조심스러운 게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틀 동안 꽤 강하게 올랐고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틀 오른 거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반도체가 드디어 좀 살아나나라는 느낌, 기대감 좀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 어쨌든 저도 반도체를 되게 좋게 봤던 입장에서 최근까지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조금 이제 굉장히 좀 괴로웠던 그런 사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시각은 버리지 않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요 근처에서 샀었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매력이 있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사실 그 삼성그룹의 그 오너분께서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라면 굉장히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현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네. 인텔이 파운드리에 투자한다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또 우리가 낸드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를 앞섰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네. 많은 불편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오너가 있는 기업은 오너가 있고 없고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가지고 굉장히 갭을 줄이기도 하고 또 초격차를 벌이기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된다면 저 생각보다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멘텀이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8월에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얘기가 나온 게 8월 15일 그 기점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만약 현실화된다라 보면 생각보다 우리 지수에 생각보다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도 좋아지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수도 같이 동반해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나쁘다라는 부분보다는 공급이 막혀 있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뭐 공급이 강하다라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도 궁극적으로 놓고 봐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증설이나 투자 이슈 그리고 좀 막연하지만 기대했었던 M&A 이슈가 다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부에 따라서도 삼성전자에게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나 또 DDR5 얘기를 해주셨기에 그러면 지금으로서 반도체만 하는 SK 하이닉스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또 이런 모멘텀, 수장 모멘텀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굳이 꼽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뭐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뭐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면 그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근데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 놓고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델타 변이가 네. 많이 번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베트남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장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영향이 덜한데 네. 만약 거기서 이제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일시적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변수 요인들에 네.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이라고 전제를 달아드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좀 전략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했었던 물가 걱정이랄지 연준의 금리 스탠스랄지 피크아웃이랄지 이건 사실 우리가 다 받아들인 이슈이긴 한데 네.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하반기 전망이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지만 혹시 이외에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업종군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하반기에는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 희망이었는데 7, 8월은 오히려 쉬는 게 좋겠어라고 저는 5, 6월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고 아마 저도 여러분들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보시면 7, 8월은 오히려 쉬는 게 낫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네. 사실 7개월 이상 달려왔으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7, 8월에 대단히 좋았다라면 오히려 그 뒤에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이렇게 피로감을 계속 해소하고 가는 게 물론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의 쉬어감이 과연 독일 거냐 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지금 한 8월 들어서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숨고르기 자체가 어쨌든 향후 도약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진입을 했을 경우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피크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기만 해도 이거보다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그 업종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수가 뭐 폭발적으로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싣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요 여름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 여름을 딛고 나서 가을부터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도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는 것보다도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감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있었을 거고 지금 최근에도 쉬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공급이
풀렸었을 때 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린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진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풍력이다 아니면 우리가 전기차다 이렇게 가를 게 아니라 전기차 내에서도 풍력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또 그 관련주들이 오르고 뭐 계속 이러는 것처럼 뭔가 이 안에서 진화라는, 예를 들면 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 소재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음국재와 관련해서도 실리콘 음국재를 어떤 기업들이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움직임들을 잘 보시면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투자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게 맞겠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을 굉장히 좀 면밀히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단순 반도체도 좋지만 DDR5 이상으로 넘어갔었을 때 또 여전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이나 장비 업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가장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플랫폼 경제가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플랫폼 기업들의 변화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딱 명시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한 8월, 뭐 9월까지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답변을 너무 풍성하게 해주셔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 후공정, 소재 장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자동차와 플랫폼, 친환경 관련해서는 좀 뉴스팔로우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하반기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